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 오늘 하루 거래하고 또 4일간의 거래일로는 이틀 정도 쉬긴 하지만 설 연휴를 이제 맞이합니다. 최근에 이제 거친 없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미증시도 사실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설 연휴 이후에는 또 장 색깔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 장 안에서 지금처럼 또 저 PBR주가 주요 테마가 될지, 또 다른 이제 섹터가 자리를 매김할지 자세하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 기획, 특별 대담 시간을 통해서 두 분의 전문가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권동우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들 보시기에는 이제 미국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원래도 운용을 십몇 년 하셨던 분이고, 이제는 또 PB센터에서 고액 자산가들과 함께 본인의 자산과 고객의 자산도 계속 불려주고 계십니다. 네네. 얘기를 들어오기 전에 들어보니까 하락장에서도 롱숏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그리고 미국장이 또 2년 정도 계속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신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너무 다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계속 갈 거라고 말씀도 주셨지만, 일부러 조금 다른 얘기들, 조금 증시에 안 좋을 만한 얘기들을 한번 먼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작년 한 10월 말에서 올해 초까지는 이 금리 인하 베팅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올해 3월이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6번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이 물러났어요. 물러났는데 증시는 그래도 보기 좋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간밤에도 보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조금은 더 뒤로 미루는 이런 제스처를 주고 있거든요. 일단 그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연준은 아무래도 네, 네. 지금 그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약간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뭐 그 전반적으로는 올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금리를 이제 워낙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고, 그 금리 인하를 이제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장 이제 큰 이제 투자 그 포인트, 이제 티핑 포인트는 이제 결국 이제 CPI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가죠, 당연히. 네, 물가인데 물가를 사실 물가가 지금 3%대 한 초반에서 한 중반 그 박스권을 거의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금 지속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이제 쉽게 이제 금리를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항상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2%대 물가로 이제 내려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2%대가 지금 내려오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2월달 이제 FOMC가 있고 5월달 FOMC까지 총 이제 3번에 걸쳐가지고 CPI 데이터를 이제 세 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물가가 좀 2%대로 내려간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연준도 그래도 조금 마음을 좀 놓고 좀 그 금리를 5월달에 좀 내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CPI가 계속 3%대로 계속 이제 머물게 된다. 저도 이제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점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하반기 5월, 6월, 7월, 뭐 최악의 경우는 9월까지 이렇게 계속 미뤄질 가능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당분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5월이나 6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뭐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3월에서 5월, 아까도 보니까 CME 패드 와치 계속 바뀌긴 하지만 네네. 봤더니 5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 한 56%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결국은 2분기 중에는 내리지 않겠냐라는 게 공감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명의 전문가를 또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각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이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퀀트 연구원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금리 인하 시기 같은 경우는 6월이나 7월 정도가 음.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이렇게 좀, 시장 기대가 사실은 너무 좀 빨랐다라고, 그리고 좀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의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려 요인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견조한 소비 지표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시장의 컨센서스처럼 경제 지표가 견조하게, 소비가 견조하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목표하는 바까지 낮아지고 연준이 그리고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서 완만한 속도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6월이나 7월 정도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2분기 뭐 5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이제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3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약간은 고민이 되다가 3월에 이제 금리를 동결하는 거는 오케이. 어차피 5월이나 6월이나 한 달 차이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왜 이렇게 시장이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반응이 그 충격의 함수가 줄어든 건 뭐냐면 결국 기업은 실적이다. 그리고 그 기업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S&P 기준으로는 지금 50%의 기업이 발표됐는데 한 80% 이상의 기업들이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눈높이를 상당히 잘 조절한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80%의 기업 이익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밤에도 뭐 S&P 또 사상 최고치, 다우도 마찬가지고 좀 있으면 나스닥도 좀 사상 최고치를 뚫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랠리를 이어가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도 좀 뒤로 밀리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가. 왜지? AI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밸류에이션 보면 좀 비싼데 이런 어떤 그 뉴욕 증시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뚫고 가는 건 좋지만 뭔가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 AI가 생산성을 계속 뽑아낼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도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PER을 보면은 12개월 포워드 PER이 20배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 레벨 자체가 PER로 생각을 해본다면 같은 이익에 똑같은 배수를 주는 것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배수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레벨이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레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익단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낮아진 기대치를 충족 혹은 비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 사실 저도 어젯밤에 방송에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AI에 대한 고민거리 하나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느냐, AI라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였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 AI가 새로운 수요 창출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기존의 기업들이 사업 활동을 하던 것들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시켜줬거든요.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AI에 대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가 측면에서는 물론 경제지표 단에서는 저희가 완전히 우려를 걷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소비지표라든지 신용카드에 대한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당장에 그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부상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익 컨센서스가 완만하게 올라서는 만큼 시장 역시도 약간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까지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충격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20배인데 무조건 20배라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예, 20배를 맞습니다. 유지시켜 줄 만큼의 이익이 나와주면 되는데 미국 이익이 나와지고 있다. 그 중심에 이제 AI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외부의 큰 충격이 지금 당장 나오는 부분은 좀 없어서 뭐 이렇게 이렇다 뭐 이래서 큰 증시 변동성까지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럼 부장님은 또 생각이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미국에 대한 생각? 뭐 저도 정다운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번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S&P가 한 4% 정도 올랐고 그리고 나스닥이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네. M7 기업 중에서 M4 기업이죠. 이제 네.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리고 구글, 알파벳 이렇게 있는데 이들의 메타죠. 메타가 있는데 이들의 지금 EPS의 성장률이 사실 엄청나고 그들이 지금 요번에 이제 그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 수익률 이제 기업 수익률을 합해 보면 나스닥 5% 중에서 4점 몇 프로가 그 4개 종목이 기여를 한 거예요. 거의 80% 이상. 그렇죠. 80% 네. 이상이죠. 그리고 S&P가 한 4% 정도 올랐는데 한 2.5% 정도가 사실상 그 4개 기업이 기여를 한 만큼 굉장히 그 소수 종목들이 지수에서 이제 그 지수 수익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빠질 때 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 종목들의 EPS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EPS 성장이 많이 이제 올라온 만큼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결국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이익과 이제 멀티플의 함수인데 이익이 이제 이만큼 오르다 보니까 멀티플도 이제 거기에 맞춰갖고 뭐 살짝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익과 멀티플이 같이 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튀게 된 건데 참 재미있는 거는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10개 종목의 EPS 기여율이랑 490개 그 종목들의 EPS 기여율과 성장률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최상위 종목들에 점점 더 투자 자금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AI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걸로 사업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마켓 브렉스라고 하죠. 이게 시장의 어떤 폭은 좀 좁아진 건 맞지만 어쨌든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훌륭한 기업이 또 시장을 끌고 간다. 워렌 버핏도 그러더라고요. 이 훌륭한 기업이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좋지 적당한 기업이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단 그러니까 훌륭한 기업을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기업이 급락을 했을 때 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만 훌륭한 가격이 적당한 가격에 오면 지금 말이 좀 이상하나요? 하여튼 EPS 성장률이 좋은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둘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고민거리들을 좀 얘기해 보면서 이 가능성이 훼손이 될지 한 번 더 좀 얘기를 해볼 텐데 크게는 이제 경제 지표하고 그리고 이제 대선 얘기까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 지표인데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오거든요. 물가 지표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이제 연준에서 내지는 시장에서 이제 곱씹어 볼 수 있는 게 금리가 조금 더 튀는 거 아니냐. 지금은 4점 초반, 그러니까 10년물 기준 4점 초반이면은 괜찮은 가격이다 하면서 좀 안정을 찾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툭툭 튀면은 시장이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PER이 20배가 EPS는 그대로인데 또 금리가 또 많이 높아지면 밸류에이션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스티키하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여기서 뭐 더 추가로 빠르게 내려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 보인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인플레이션이 이미 6개월치 연율로 보면은 2%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컨센서스에서 뭐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나거나 조금 더 낮은 수치가 나타나거나 시장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미 뭐 시장에서는 1월 FOMC의 결과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꾸준히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시키는 기간들이 이어질 거다, 소화시키는 기간들이 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중요하긴 하겠으나 그 중요성이 이전만큼 높지는 않은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인플레이션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이미 3월 금리 인하 베팅은 좀 다 걷어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장의 예상만큼 나와주면 오히려 좋은 거고 시장의 예상보다 좀 높으면 그래도 뭐 좀 낮아진다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 부장님도 어떻게 물가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잠깐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네네.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그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증시의 변동폭이 예전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든 게 그쵸.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예상을 조금 상회해서 뭐 주가가 이제 떨어진다고 해도 이제 제한적이고 오른다 만약에 뭐 예상보다 이제 조금 낮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더 약간 좀 괜찮게 좀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만큼은 그래도 아까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향이 이제 지금 지금 한 상황인데 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불안한 건 이제 3%대 계속 이제 고착화가 되면 제 YOY 그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3%대가 계속 이제 고착화가 되다 보면 이제 그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지금 명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지금 걱정을 하는 거고 1월 달 CPI를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그래도 거기에 이제 플러스 오르는데 이제 많이 영향을 줬던 게 음식료, 에너지, 뭐 자동차, 중고차, 신차, 그 주거 비용 이렇게 있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이번에 못 줄 것 같고 음식료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 지금 자동차나 그 주거 비용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지금 견조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떨어지면서 CPI를 좀 전반적으로 좀 끌어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뭐 여전히 좀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2%대로 떨어지고 추세적으로 내려가야지 연준이 5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텐데 그렇지 뭐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단이 지금 기업 이익이나 그리고 증시에 그렇게까지 지금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번에 CPI 발표가 돼서 예상보다 뭐 엄청나게 많이 높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증시에는 좀 제한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을 좀 모아보면 물가 지표에 의한 충격은 사실 작년보다는 많이 낮아진 것 같다. 저희들이 체감하기에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수요적인 측면을 또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 물가가 높아져도 이렇게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 물가가 높아져서 그리고 금리가 높아도 미국의 가계 체력은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지방은행이 소위 말해서 무너진다? 뭐 금리 내려줘서 좋고 약간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저도 하나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높은 물가 수준에서도 체력이 좋으니까 금리를 빠르게 내려주지 않더라도 오케이지만 어쨌든 실질 금리가 2.6%가 높기 때문에 1, 2%포인트만 낮아져도 이 시장에는 뭐 땡스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물가에 대한 생각은 뭐 둘 다 크게 충격을 주진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하나의 큰 변수는 우리나라도 보면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저 PBR주들이 상당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제 슬슬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의 이제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바이든 현 대통령도 이제 후보가 되면서 둘이 이제 또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싸웠던 부분을 다시 싸우고 있을 텐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좀 세요. 원래 또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선동에 가까운 어떤 얘기를 하면서 많이 이제 표를 모으잖아요. 뭐 관세율을 60%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한다면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미국 대선이 당연히 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대선 결과가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 증시로의 편향이 더 강해지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 내에서는 색깔이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총,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2017년에, 16년에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겠다라는 것을 표를 얻기 위한 슬로건으로서 활용을 할 정도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파리 협약에서 탈퇴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인하해 줬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는 기업에는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 미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관세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결국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국에 대한 부분들, 미국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색깔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은 파리협약에 탈퇴했다. 결국 친환경 정책을 싫어한다라는 얘기고 친환경 관련주들이 이미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좀 수혜를 받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친환경 정책과 반대편 그러니까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조금은 긍정적인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주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이제 결론에 가까운 얘기를 뭐 좀 건너뛰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하면 뭐 살까이지 않겠습니까? 부장님, 그래서 국내 증시도 좀 한번 우리가 뭐 물가도 얘기하고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그리고 있고 AI의 성장성으로 그래도 잘 버틸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국내는 또 색깔이 약간은 좀 다르거든요. 저 PBR주 그동안 너무 이제 소외되었었던 부분들이 네네. 드디어 좀 탈피를 하고 있고 이게 더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게 또 국내 투자자들은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더불어서 꼭 이쪽만 갈 수 있는지 더 다른 업종까지 활성이 될 수 있는지까지 한번 투자 좀 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 PBR 테마가 앞으로 꽤 오래 갈 걸로 보고 있어요. 아, 오래 간다? 네,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총선용으로 뭔가 뭐 내놓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사실 하시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좀 대수술을 하기 위한 그 약간 좀 초반에 약간 그런 액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계 구성 중에서 네. 가장 큰 자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이고 그렇죠. 부동산이 이제 너무 편중이 돼 있는데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이제 크게 올려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바람을 좀 최대한 좀 스무스하게 빼서 자본시장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좀 액션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아까 센터장님한테 네.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이 수익률이 한 3, 4%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 수익률 4, 5%로 맞췄고 네. 이제 세금 15.4%를 빼면 이제 3, 4%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캐피탈 게인 측면에서도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건물이 이제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캐피탈 게인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멀티플을 건드려 가지고 이제 좀 올려서 이제 캐피탈 게인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주려고 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핵심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계속 빠져나가다가 최근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는 지금 일본의 정책을 따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는 약간 어느 정도 의도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본을 보면 한국도 지금 정책을 비슷하게 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이 앞으로 뭐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상속 증여세 이런 그 이슈들이 하나하나씩 계속 나오면서 꽤 오랫동안 좀 우리 그 국내 증시를 좀 레벨업 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선한 시각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 PBR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산의 편중이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교육하고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투자하는 게 다 의대 아니면 강남의 집이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을 주식으로 편입시키겠다. 그래서 3대 7, 지금 주식의 3, 금융자산의 3, 부동산의 7인 거를 좀 약간 비중을 소위 말해서 부동산을 해치를 한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고 그러면 이제 정다운 연구원님한테는 이런 그럼 저 PBR주의 큰 그림이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거 얘기 좀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쵸. 저 PB라는 게 해소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산의 어떻게 보면 뭐 그레이트 로테이션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되기를 저도 너무나 희망하기는 합니다만 네. 실제로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저밸류, 그러니까 저 PB 종목 안에서는 결국 높은 금리, 말씀하셨던 비교 대상이 가능한 부동산의 일드 이상의 일드를 낼 수 있는 배당이든 주주환원, 배당을 포함한 다른 주주환원이든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저PB 종목으로 좀 접근을 좁혀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성장에서는 가시성이 높으면서 그 금리 이상의 성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 그 역시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업종 단으로 조금은 등치시켜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가치주 단에서는 저희는 은행이라든지 자동차 쪽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성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AI와 연관성이 높은 반도체 기업들을 좀 잡아가는 게 좋은 접근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리해보면, 자, 미국장이 끌고 가기 때문에 AI와 같은 성장성이 끌고 가는 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 버텨지고 있고, 그럼 우리 시장에서도 AI나 제약바이오와 같은 조금은 좀 최근 눌렸지만, 이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좀 시장을 더 같이 가져갈 수 있고, 더불어서 국내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주식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자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점을 정책적으로 자꾸 이제 제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올해만 아니라 아마 2, 3년 이상의 큰 틀에서 저 PBR이 좀 딥밸류를 벗어나는 그런 국면이지 않겠냐. 그러면 저 PBR과 고 PBR이 다 같이 가는, 그러면 2,800, 3,00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설 연휴 이전에,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 나눠봤는데, 그래도 희망찬 얘기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말씀 고맙고요. 새해 인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연휴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좋은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